1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막 두 번째 토론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십시오. 네, 201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어제 개막식 행사에 이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둘째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TV뿐만 아니라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전에 진행된 1세션에서는 테이퍼링 이후 새로운 균형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었습니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리니프 전 세계은행 부총재를 비롯해서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교수가 참석해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각국이 협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었고요. 또 신흥국 경제 위기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이 세션에서는 한국에 초점을 맞춰서 테이퍼링 이후 한국의 방향에 대해서 또 토론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김치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치영 기자. 네. 이어지는 토론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일본의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네 분이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인 김정식 교수가 이제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토머스 번 무디스 아시아국가 신용담당 부사장, 그리고 최병일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송기석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리치 전무, 이렇게 네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가 좀 많은데요. 무디스 아시아국가 신용담당 부사장인 토머스 번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영향이 한국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확언에 가깝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도리어 우리한테 조금 위기가 될 수 있는 게 중국의 성장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아닌 중국의 성장률과 중국의 위안화를 좀 더 지켜봐라,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기석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무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 3분의 2가량이 그렇게 보고 있고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 지난다라고 하면 도리어 지금보다 훨씬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확신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좀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의 테이퍼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가 하는 반면 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세션에 참석한 토론자들 아시아 경제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해법들을 내놓을지에 대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도리어 좀 재밌는 것은요, 지금 해외 연사 그리고 해외 쪽에 관련된 분들은 한국의 대외적인 경쟁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환경 자체가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외부의 바람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국내 연사들은 조금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병일 전 한국경제원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게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경제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2, 3년 내에 짧은 성장은 있겠지만 다시 혼돈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식 교수 역시도 이제 모더레이터로 얘기를 하면서 환율 상황이라든지 테이퍼링의 영향이 우리한테 얼마나 올 것이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3%에서 4% 정도의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유지되고 어느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대외적인 어떤 변수에 상당히 든든하게 가겠지만 그 이하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조금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입장, 어떤 내용인지 토론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테이퍼링 외에 다른 도전 과제에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양적 완화 축소가 더욱더 진척된다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더욱더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큰 지역에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네, 토마스 본 부사장께서는 이제 그 유럽 경제보다는 오히려 신흥시장국 경제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 한국 이런 국가들은 그 상당히 그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테이퍼링보다는 오히려 다른 국내적인 요인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위험 요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대개 이제 이런 전망을 가지고 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향과 그 다음에 대응 정책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우선 만약의 경우에 그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된다든지 또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 영향은 대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패널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최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질문이 그 테이퍼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떤 채널로 이제 이루어질까 그런 건데 지금까지 이제 그 외부에 샥이 오는 경우에 가장 먼저 벌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거죠. 외국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그 익스포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임팩은 적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사이에 그 축적해 놓은 이 외환 보유고도 이제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중요한 것이 이런 그 팩트 못지않게 마켓에서 한국의 시장과 정책 그 집행자들의 인텐션을 읽어내는 퍼셉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여러분 기억하시면 2008년에도 우리가 사실 지금 그 매크로 펀더멘탈은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었던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세계 금융 신용사에서 한국을 인도네시아와 더불어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그 매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그 MB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했고 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인터넷 공간에서는 한국이 또 97년 위기가 되지 않냐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결국 정책 당국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한테 팔러스 디렉션을 줘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나가는 방향이 매크로 정책이라는 것은 아주 거센 바람이 불 때 옷을 조금 더 두껍게 입혀지는 그런 어떤 안정화 정책이 효과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경제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매크로 정책 뭐 돈을 많이 풀었느냐 재정을 많이 했냐 그거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 결국은 우리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이 게임인데 생산성이 올라가려면은 프라이빗 섹터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야 되고 판을 흔들어야 되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야 될 것인데 그런 성장 동력이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와서 우리가 IT 산업이 발전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더 큰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외국 자본 이탈할까는 한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 자본이 얼마나 많이 베팅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송기석 전무께서 그렇다면 이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한국 경제 그 강한 점을 봐서 갑작스러운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상태로서는 크게 염려할 바가 없다면은 가장 그 약한 포인트,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포인트 이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 하면은 2008년도만을 떠올리는데요. 1980년 이후에 세계에서 금융위기가 한 20차례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차례 넘는 금융위기를 봤을 때 그 전조로 항상 보이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그 신용이 아주 급격하게 팽창하는 기간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게는 GDP의 30%, 많게는 GDP의 50% 정도까지 이제 신용 팽창하는 기간을 겪는데
뭐 신용이 빨리 팽창했다고 해서 다 금융위기를 겪는 건 아닙니다. 자산이 뭐 빨리 증가하거나 소득이 빨리 증가한다 그러면 그 부채의 증가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뒤돌아보면 2000년대 중반 후반에 아마 한국도 가계부채가 한 400조 내외에서 900조, 지금은 1000조를 넘는 굉장히 급격하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신용 팽창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물론 금융위기를 직접 당사자로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러면 이런 그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 이렇게 보면은 신용이 아주 급격하게 팽창한 후에 실질적으로 경제가 빨리 성장해서 GDP가 빨리 성장해서 그 실질적인 부채의 가치를 줄여줌으로써 아니면 뭐 금융위기의 위험을 벗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인플레이션이 빨리 일어나서 그 부채의 실질 가치가 또 희석이 되거나 이 두 가지 패턴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차입자가 채무를 갚아감으로써 결국 금융위기의 그 위험을 줄여가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과거 한 5년을 들여다보면은 신용이 굉장히 빨리 팽창한 이후에 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빨라졌다거나 아니면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거나 아니면은 차입 주체들이 딜레버리징을 한 거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단기간 뭐 12개월 아니면 뭐 24개월을 놓고 봤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 때문에 한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뭐 성장 헤드라인 넘버들 그다음에 뭐 외화 보이고 그다음에 뭐 경상수지 흑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건전하고 어떤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신용에 대해서 적절한 뭐 대응을 못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분명히 그 큰 뭐 한 번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모두바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정상화의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2008년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 중앙은행들이 570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1년, 12년 이후에 금리를 올린 케이스는 전 세계 중앙은행을 다 통틀어도 100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 유동성 아니면 금리가 아주 역사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경제의 운영 자체가 정상화의 단계로 간다라 그러면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금융정책, 뭐 시장의 금리 자체도 정상화 레벨로 간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팽창했던 신용의 관리에 좀 여기서 아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부적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네, 아까 모디스의 토마스 본 부사장께서는 이제 한국 경제의 약점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셨는데, 부사장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약점 중에서 한국 정부나 한국 경제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위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hat Mr. Song said. 송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의 급격한 팽창의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기 축소로 이어지게 되고 또 금융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 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장을 보면은 명목 GDP 2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GDP 대비해서 뭐 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계 부채 상황이 정책 기반자들에게 있어서 도전 과제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책 금리가 적정한 수준이면서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가계의 또한 소비를 너무 줄이지 않는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골든 스팟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의 경우를 보면은
과거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평균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또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 좀 더 균형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경제 성장세의 효익이 더 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계부채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의 성장 추세가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한국 경제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커버하는 것이 이번 테이퍼링으로 인한 그 부작용을 가장 최소화시키고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마련하는 아주 올해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 대응으로 이 테이퍼링에 관해서 어떻게 정책적인 대응을 해서 한국 경제 이런 위크 포인트를 커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시경제 정책, 금리 정책과 환율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라든지 정부 규제, 가계부채 해소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패널들한테 이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여러 패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대외적인 건전도를 유지하면서 즉 경상수지 흑자를 일정 수준 유지해서 자본의 유출을 막으면서 그리고 또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역시 이 금리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교체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어떤 금리 정책을 또 한국이 어떤 금리 정책을 선택해야지 이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하면서 테이퍼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전문께서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뭐 교수님이 지금 거시적인 정책, 미시적인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거시적인 면에서는 금리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미시적인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경제는 굉장히 정상적인 단계에 접근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넘버가 낮게 나오는 것 때문에 한국이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할 GDP 갭을 해야 하는 정책 소이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한 4% 정도에 근접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 1인당 GDP가 2만 불이 넘어가는 경제에서 안정적으로 4%의 성장을 하는 경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컨퍼런스 제2세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보면 토마스 번 무디스 아시아 담당 부사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로 비교적 밝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신용의 급격한 변화에 한국 경제는 비교적 튼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다수 나왔는데요. 이 경제적 선장 전망률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 그리고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2014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간 마련된 2014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위기, 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었는데요. 올해로 6회째로 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경제TV 글로벌 경제 금융 컨퍼런스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고 또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해안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쪼록 오늘 나온 그 내용들이 실제 경제에 제대로 좀 파급 효과를 미쳐서 우리 경제가 쭉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2014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 현장 중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정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중계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GFC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